별이 파괴적인 외관 아래에서 실제로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를 생산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물리학자 휴버트 리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별가루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하지만 이것은 녹아내린 별을 둘러싼 수많은 미스터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별은 많은 신화와 믿음의 원천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태양은 라신의 화신으로 껍질을 벗고 하늘을 가로지르며 낮과 밤의 주기를 만들어내는 존재였습니다. 잉카인들 사이에서는 인티가 태양의 신이었습니다. 열과 빛의 원천이자 사람들의 수호자인 그는 모든 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시대를 훨씬 앞선 고대 그리스인들조차 헬리오스 신을 태양의 의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매들인 달의 여신 셀레나와 새벽의 여신 에오스는 지중해 민족의 삶의 리듬을 불어넣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늘에 대한 지식과 관측을 통해 이 별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일무이한 별이라고 여겨졌던 태양은 이제 수많은 별 중에 단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광채만큼이나 거대한 천체의 바다에서 한 방울의 물방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과소평가입니다. 최근 관측에 따르면 우리 은하에서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관측 가능한 우주에 숨겨진 수조 개의 은하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적 수치를 너무 열심히 생각하면 현기증이 날 수 있습니다. 가장 별이 많은 하늘에서도 우주에 있는 별의 극히 일부만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별을 볼 수 있다면 밤낮으로 눈부신 빛이 끊임없이 쏟아질 겁니다. 여행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주의 가장 끝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이 가스덩어리를 발견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 우주 오디세이를 통해 우리는 이 별들의 다양한 얼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별의 생애 주기를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때론 대격변적이고 때론 시적이지만 항상 놀라운 결과를 낳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살펴봅시다. 또한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흥미로운 별들을 관찰하기 위해 몇 군데 둘러볼 것입니다. 일부는 여전히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여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자, 이제 멋진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모험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이웃인 목성은 우리가 가스 거인이라고 부르는 행성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으로 지름이 지구의 11배에 달합니다. 하지만 우리 태양에 비하면 여전히 작습니다. 우리 태양은 목성보다 10배나 큽니다. 이 불균형한 크기는 태양이 지구에서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인간 규모로 보면 태양의 비율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별은 우주의 다른 별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를 항색 외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비율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과장된 별명입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다른 별들의 거대한 크기를 고려할 때 우리 별을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하지만 태양보다 더 작고 덜 빛나는 별도 있습니다. 이제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우리 은하를 채우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별에 대해 알아봅시다. 그중 일부는 오늘의 별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이웃 행성 목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목성은 인상적인 행성이지만 별의 지위를 주장하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관측에 따르면 태양계의 5번째 행성이 별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주에는 비슷한 별이 더 있습니다. 가스 거성과 태양의 중간에 있는 이 이상한 천체를 갈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실패한 별이라고도 불리는 이 다소 경멸적인 용어는 그들의 상황을 적절히 반영합니다. 갈색 외성은 실제로 행성도 아니고 그렇다고 별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목성과 크기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갈색 외성의 최소 질량은 목성의 13배입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질량은 핵 융합 과정을 촉발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다른 별들처럼 핵의 압력이 원자를 융합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별들은 결코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장작 불을 피우려다 실패하여 불꽃 없이 연기 구름만 남는 것처럼 말이죠. 형성되는 순간에는 충분히 뜨겁지만 점차 차가워지고 빛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갈색 외성은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계 행성과 마찬가지로 직접 관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보통 하늘의 적외선 관측을 통해 발견됩니다. 물리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적외선 범위에 전자파는 자외선과 달리 차가운 물체에서 방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외선은 갈색 외성의 전자기 스펙트럼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별의 평균 온도는 720도에서 2200도이지만 가장 차가운 별은 200도 미만의 온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태양의 표면 온도는 5500도입니다. 훨씬 더 뜨거운 다른 푸른 별들은 심지어 9700도를 초과합니다. 일부 갈색 외성은 코르노그래피를 통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방법은 별과 같은 밝은 천체의 빛을 마스킹하여 다른 별을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데도 사용되는 이 기술은 역사상 최초의 갈색 외성을 발견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글리제 229b입니다. 갈색 외성의 존재는 1960년대 초에 이미 예측되었지만 글리에스의 229b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쌍둥이 별인 글리제 229a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글리제 229b보다 1000배 더 밝지만 태양의 절반 크기인 이 외계행성. 이후 외계행성 탐사 위성인 테스를 통해 이 신비로운 갈색 외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사가 외계행성의 통과를 탐지하기 위해 발송한 이 위성은 수많은 갈색 외성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 관측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이 실패한 별들이 목성과 기묘하게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에서 불과 6.5광년 떨어진 갈색 외성의 쌍성계에 대한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종류 별입니다. 2013년 천문학자 케빈 루먼이 발견한 후에 각각 루먼 16a와 루먼 16b로 명명되었습니다. 질량은 하나의 목성의 약 34배, 다른 하나는 목성의 약 29배입니다. 둘 다 약 100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을 매료시킨 것은 이 이상한 별에 대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관측 결과 목성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흐린 띠가 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띠는 매우 격렬한 고속바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바람은 대기를 혼합하고 별의 열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걸프 스트림과 제트 기류와 같은 해류가 지구의 날씨에 미치는 영향을 연상시킵니다. 오늘날 이 갈색 외성은 여전히 연구 중입니다. 이러한 정지된 별은 태양계 밖의 대기 형성에 대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별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원자 융합에 필요한 조건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갈색 외성은 언뜻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별일지 모르지만
그 빛을 내는 별들은 우주에 엄청나게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들은 적색 외성입니다. 이 작고 비교적 차가운 저질량 별은 발화에 성공했습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은하계 별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웃 은하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지구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적색 외성은 수는 많지만 매우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태양의 10% 정도 밝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약 0.075에서 0.4 태양 질량입니다. 표면 온도는 3800도 미만입니다. 인상적일 것도 없죠. 하지만 적색 외성에 대한 생각이 바뀔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적색 외성은 우리 우주의 규모에서도 엄청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수천억 년 동안 우주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우리는 이 별들의 본질을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촌들과 마찬가지로 적색 외성은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소는 별의 중심에서 엄청난 중력의 힘으로 발생하는 핵융합 덕분에 헬륨으로 변한 다음 다른 무거운 원소로 변합니다. 이를 핵합성 또는 새로운 원소의 생성이라고 합니다. 헬륨은 수소 핵융합에 의해 생성됩니다. 그러나 적색 외성은 본질적으로 대류성 별이기 때문에 이 과정이 매우 느립니다. 즉, 헬륨은 별의 중심부에 축적되지 않고 별의 몸 전체에 고르게 순환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지속적인 혼합을 통해 적색 외성은 헬륨 보유량을 보존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빅뱅 이후 우리 우주가 탄생한 이래로 이런 종류의 별이 이미 수명을 다했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적색 외성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특정 무거운 원소의 함량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속이 없는 적색 외성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소의 존재는 적색 외성이 우주의 초기에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스스로부터 이러한 원소를 합성할 수 있었던 훨씬 더 거대한 1세대 별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적색 외성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별이 이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별의 이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프록시마 센타우르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도 알려진 이 별은 알파 센타우리라고 불리는 삼중성계의 일부입니다. 지구와의 거리는 4.2광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3만 년 후에는 지구에서 불과 3광년 거리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 특별한 행성을 방문할 수 있길 희망하는 이유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이 가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궤도를 도는 세 개의 외계 행성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중 하나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이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희박합니다. 다행히도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다른 흥미로운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드 자리에 별이 있습니다. 뱀자리 별자리에 있는 이 작은 적색 외성은 지구에서 6광년 남짓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에게는 지금까지 관측된 것 중 가장 큰 고유 운동으로 하는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볼 때 다른 별에 비해 변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모든 적색 외성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바너드 자리에 대한 관심은 2018년에 연구자들이 그 주변에서 슈퍼지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시 불붙었습니다. 따라서 적색 외성 부근에 외계 행성이 존재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로 보입니다. 즉, 잠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찾을 가능성을 극대화하려면 망원경의 방향을 다른 유형의 별을 향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우리 태양과 모든 면에서 비슷한 별들, 소위
황외성이라고 불리는 별들 말입니다. 황외성은 의심할 여지 없이 천체 물리학자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별입니다. 실제로 우리 태양도 이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행성계 내에서 태양의 행동과 역할을 직접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황외성은 우리 은하계의 별의 10%에 불과합니다. 이 낮은 수치는 상대적으로 짧은 수명으로 설명됩니다. 이 천체들은 평균 100억 년 동안 빛을 발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천억 년의 적색 외성에 비해 황색 외성은 그 수명이 매우 짧습니다. 황외성은 또한 상대적으로 거대한 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0.8배에서 1.2배 사이입니다. 따라서 성간가스의 작은 구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적색 외성과 달리 황외성은 대량의 물질이 축적되어야 생성됩니다. 적색 외성도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변환합니다.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생성되며 이는 높은 광도를 설명합니다. 과학자들은 수년 동안 핵 융합 과정을 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핵심에는 핵 융합이 아닌 핵 분열이 사용됩니다. 핵 분열은 두 개의 원자에서 새로운 원소를 만드는 대신 무거운 원자핵을 두 개의 가벼운 원자핵으로 쪼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생성하지만 핵 융합의 성능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 별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황외성은 천문학적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열 핵 융합 과정을 거쳐 열과 빛을 생성합니다. 황외성의 표면 온도는 5000도에서 6000도 사이로 추정합니다. 주요 구성 성분은 헬륨과 수소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소량이지만 더 무거운 원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태양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4%의 수소, 24%의 헬륨, 그리고 천문학에서 금속으로 알려진 더 무거운 원소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황외성은 우주에서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운 좋게도 이런 종류의 별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방금 프록시마 켄타우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이 알파 센타우리 3중 성계에 속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다른 두 별 중 하나인 알파 센타우리 A라는 별도 황외성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빛을 완전히 가립니다. 그 반경은 태양보다 23% 더 큽니다. 질량도 10% 더 큽니다. 이는 알파 센타우리 A의 2배에 달하는 중원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알파 센타우리 A 궤도를 도는 행성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소설 속에서는 이 별을 도는 가스 거인에 대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폴리페무스라 불립니다. 달 판도라의 하늘에서 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의 배경이 된 행성이죠. 우주가 천체 물리학자들을 매료시킨다면 화가, 작가, 영화 제작자 등 예술가들에게도 영감을 줍니다. 안타깝게도 폴리페무스의 위성 중 하나가 실제로 생명체의 고향이었다면 조만간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에도 똑같은 비극적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황색 외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수소를 모두 소진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들은 무시무시한 붉은 거인이 될 것입니다. 거대한 규모의 세계를 집어삼키고 말이죠. 별의 탄생과 죽음을 관찰하기 위해 과거로 여행하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좋은 소식은 지구에서 이런 단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양이 노년에 어떤 모습일지 알아보려면 오리온 자리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가장 유명한 붉은 거인 자리 중 하나이자
하늘에서 가장 밝은 베텔게우스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베텔게우스의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구에서 약 50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관측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죠. 그도 그럴 것이 베텔게우스의 반지름은 태양의 약 1000배에 달해 지금까지 발견된 별 중 가장 큰 별입니다. 심지어 적색 초고성의 범주에 속하기도 하죠. 만약 불행히도 태양을 대신하게 된다면 그 반경은 화성과 목성의 궤도 사이까지 뻗어 있을 겁니다. 엄청난 크기 때문에 베텔게우스는 태양 10만 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빛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 거인은 우리 태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를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이 별의 중심부를 다시 한번 파헤쳐야 합니다. 처음에 베텔게우스는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주로 수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부의 모든 수소가 헬륨으로 변한 후 별의 팽창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중력이라는 새로운 힘이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륨은 수소보다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여 별의 핵이 스스로 수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압력과 온도는 1억 도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이 한계를 넘자 헬륨이 융합할 차례였습니다. 베텔게우스의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가 응축하며 탄소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경이로운 양의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이 에너지는 매우 강하게 방출되어 별을 풍선처럼 팽창시킵니다. 바깥층은 중심부에서 멀어지고 냉각되기 시작합니다. 별은 밝은 노란색 빛을 잃고 주황색,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이 현상은 적색 거인의 크기와 색조를 설명합니다. 둘째, 이러한 별에는 두 가지 주요한 결말이 있습니다. 핵 질량이 태양의 1.4배 미만인 경우 헬륨이 모두 소진되면 핵 융합 과정이 멈춥니다. 탄소 핵은 점차 불활성이 되고 별은 서서히 죽어갑니다. 맥동하는 핵에 의해 생성된 별의 바람은 별의 잔류빛에 의해 비춰진 외증을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붉은 거인은 행성 성운으로 알려진 웅장한 별 구름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이 구름은 수십만 년 동안 천천히 계속 흩어질 것입니다. 이 성운은 고대의 빛나는 별들이 과거에 존재했던 유일한 흔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아직 아니죠. 실제로 별의 핵도 남아서 과거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헬륨이 모두 소모되면 이 핵은 탄소가 녹을 때까지 수축하고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이때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과 같은 희귀 원소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새롭고 에너지가 높은 핵 융합 반응이 열 맥동을 만들어 물질 분출을 일으킵니다. 결국 핵은 핵 융합 반응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열과 밀도가 불안정해져 결국 스스로 수축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백색 외성이 탄생하는 방법입니다. 70억 년 후 우리 태양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베텔게우스 자리처럼 질량이 태양의 8배가 넘는 별의 경우 시나리오는 다릅니다. 핵이 붕괴하면 별의 중심부로 물질이 매우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 핵은 너무 조밀해서 붕괴된 원소가 튀어나와 거대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의 이름은 초신성입니다. 이러한 별의 폭발은 우주에서 가장 격렬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지구에서 볼 때 생성되는 광도는 마치 하늘에 새로운 별이 나타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대한 붉은 거인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우리는 큰 별의 다른 결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다시 한번 들러서 유명한 백색 외성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적색 거성은 사라진 후 종종 백색 외성에게 자리를 내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작은 빛의 별들 뒤에는 어떤 신비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이웃 항성 중 하나를 방문해 보세요. 지구에서 8광년 떨어진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입니다. 과거 태양과 비슷했던 별이 붉은 거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남은 잔해입니다. 모든 백색 외성과 마찬가지로 밀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시리우스 B의 질량은 태양의 질량, 즉 약 20억 톤에 육박합니다. 반면에 그 크기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인 지구와 비슷합니다. 관측에 따르면 그 밀도는 입방센티미터당 2000kg입니다. 이는 대략 골무에 자동차 한 대를 넣을 수 있는 무게와 비슷합니다. 약 50억 년 후 우리 태양은 붉은 거인이 되었다가 백색 외성이 될 것입니다. 이 외성은 지구와 같은 행성 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태양 질량의 3분의 1을 유지할 것입니다. 백색 외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비슷한 비율과 밀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균일성을 이해하려면 물리학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색 외성은 압력과 중력 사이에서 영구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고전적인 별처럼 말입니다. 외성이 질량이 클수록 중력에 저항하는 데 필요한 압력과 밀도가 커집니다. 그러나 질량이 너무 크면 결국 중력이 승리합니다. 따라서 찬드라세카르라는 물리학자는 핵의 질량이 태양의 1.4배 미만일 때만 붕괴에 저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찬드라세카르 한계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대 질량이 약 8태양 질량인 별만이 백색 외성 단계에 도달합니다. 더 거대한 별의 경우 가능한 결말은 훨씬 덜 완만합니다. 이 거인들은 죽으면서 우리가 곧 발견하게 될 우주의 신비한 유물을 위한 공간을 남깁니다. 백색 외성은 또한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시리우스 B의 경우 직접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웃인 시리우스 A를 먼저 관측했습니다. 따라서 두 별은 쌍성계를 형성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시리우스 A의 움직임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관찰하여 근처에 다른 천체가 존재한다고 추론했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계산을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위치에서 작은 시리우스 B를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별은 사진으로 촬영된 최초의 별이었습니다. 백색 외성은 광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사는 심지어 어떤 것은 100W 전구보다 밝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사실 백색 외성은 초기엔 매우 밝을 수 있지만 더 이상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식어갑니다. 그런 다음 밝기와 열을 잃고 수십억 년이 지나면 흰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이론적으로 항성계 진공만큼 차가워집니다. 백색 외성의 내부 구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처음에는 별이 붕괴된 직후에 백색 외성은 여전히 매우 활력이 넘칩니다. 이온과 전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열이 점진적으로 손실되면서 이온은 이러한 이동성을 잃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온은 스스로를 재배열하며 결정 격자를 형성합니다. 결과적으로 백색 외성 부피의 대부분은 일종의 거대한 다이아몬드가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결정의 구조는 지구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와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백색 외성의 심장을 채굴하여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변형은 별의 크기나 적어도 별의 남은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백색 난쟁이는 검은 난쟁이가 될 운명입니다.
흑외성은 더 이상 가시광선을 방출하지 않거나 거의 전혀 방출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냉각된 백색 외성을 말합니다. 게다가 더 이상 큰 열을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흑외성은 백색 외성보다 발견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흑외성의 존재는 이론적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흑외성은 직감적으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흑외성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운동이 이론적 궤적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특정 별을 직접 관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측은 중력 효과로 인해 천체의 궤도를 흐트러뜨리는 거대한 물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나 해왕성 같은 행성이 천체가 발견된 것으로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흑외성을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백색 외성이 식는데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죠. 이 과정은 적색 외성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수십억 년이 걸립니다. 우리 우주의 추적 나이는 138억 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흑외성이 최초의 별이라 하더라도 이미 형성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최근에야 흑외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추가 관측 결과 실제로는 갈색 외성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매우 비슷하지만 갈색 외성은 완전히 멸종한 별이 아니란 점을 기억하세요. 오히려 그들은 완전히 결실을 맺지 못한 채 영원히 빛을 잃은 소위 실패한 별입니다. 그들의 질량은 열핵 융합을 반응을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블랙 외성을 볼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대답은 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일리노이 대학교의 이론 물리학자 매트 카플란이 그 예입니다. 그는 매우 오랜 기간에 걸쳐 양자역학의 영향으로 특정 입자가 항성 잔해의 에너지 장벽을 넘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핵 융합 반응이 시작되어 갈색 외성을 감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흑외성은 장작불의 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불확성이고 차갑고 빛이 없는 이 재는 여전히 작고 여전히 빛나는 불씨를 덮을 수 있습니다. 흑외성 또는 갈색 외성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은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암흑물질은 은하의 구조와 물리학에 대한 주요 설명 중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은하 주변에 있는 특정 별의 속도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가상의 암흑물질을 규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완전히 잘못된 가설일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에테르 가설처럼 말이죠. 19세기 과학자들은 어떻게 빛이 물리적 매개체 없이 성강 공간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주 전체가 실제로 에테르에 둘러싸여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에테르는 빛의 전파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유체입니다. 미셸슨 말리 실험은 나중에 이 가설을 무효화했습니다. 그리고 맥스웰과 아인슈타인과 같은 과학자들은 전자기파와 소체로 모두 작용하는 빛의 파동 소체 이중성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상대성 이론과 결합되어 당시에 오해된 관측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암흑물질로 돌아와서 암흑물질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많은 설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이지 않는 바리온 물질 가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은 암흑물질이 미지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벗어난 천체와 별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블랙홀, 중성자 별, 소행성, 갈색 외성, 심지어 흑외성까지
따라서 암흑물질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직 관측되지 않은 물질일 뿐입니다. 불행히도 이 가설은 곧 무효화되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최초로 방출된 광자, 즉 화석 방사선의 발견으로 우린 이제 우주에 얼마나 많은 바이리오닉 물질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신비한 암흑물질의 효과를 대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생에 블랙 외성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게다가 백색 외성을 소멸시키는 데 필요한 긴 과정을 고려하면 먼 후손까지도 발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죽은 별들은 우리에게 가상의 물체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여전히 우리가 미래에 발견하게 될 많은 신비가 숨겨져 있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가장 흔한 유형의 별만 찾아다녔다는 그 사실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 훨씬 덜 평범하지만 훨씬 더 화려한 별을 방문할 시간입니다. 우리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큰 별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는 좋은 소식입니다. 태양의 질량과 온도는 앞으로 수억 년 동안 우리에게 열과 빛을 제공하는 데 이상적입니다. 만약 태양이 더 컸다면 지구의 생명체가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또한 태양은 훨씬 더 일치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에는 수명이 짧은 초질량 별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린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푸른 거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별의 성질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이 이름에는 사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색 거성은 크기와 온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괴물 같은 별입니다. 우리 태양의 지름은 약 140만 킬로미터인 반면 청색 거성의 지름은 천만에서 수억 킬로미터에 이릅니다. 질량은 평균 태양 질량의 8배에서 10배에 달합니다. 그리고 온도는 우리 태양의 약 5,800도에 비해 10,000도가 훨씬 넘습니다. 이 거대한 천체 중 하나를 관측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약 900광년 떨어진 오리온 자리로 이동해야 합니다. 매우 먼 거리지만 지구에서 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주의 거인은 다름 아닌 하늘에서 6번째로 밝은 별로 알려진 푸른 초거성 리겔입니다. 우리 태양보다 약 80배 더 크고 4만 배 더 밝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과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방출되는 빛에 해당합니다. 자외선에서 방출되는 빛을 더하면 리겔의 광도는 태양보다 6만 배 더 큽니다. 이것은 단순히 터무니없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리겔과 같은 청색 거인은 우리 은하에서 비교적 드물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리겔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희귀성이 설명됩니다. 수명도 1000만 년에서 1억 년에 불과할 정도로 상당히 짧습니다. 이에 비해 태양의 수명은 100억 년으로 추정됩니다. 사실 수명 주기를 나타내는 단계는 다른 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크기 때문에 별은 보유 에너지를 빠르게 소진합니다. 수명이 닿으면 더욱 인상적인 적색 초고성이 됩니다. 크기와 밝기 때문에 청색 거성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붉은 난쟁이와 다릅니다. 다른 청색 거성과 마찬가지로 리겔의 색은 다시 한번 온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겔은 표면에서 10,000도 이상에서 연소합니다. 이 열은 리겔의 방사선이 파란색을 띠는 반면 더 작고 차가운 별은 붉은색을 띠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리겔이 보유 수소의 대부분을 태우고 나면 리겔도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여 표면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런 다음 붉은 초고성이 된 후 마지막 빛의 폭발인 초신성으로 소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색의 별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약 3000도 부근의 별은 주로 붉은색이었습니다. 4000도 부근의 별들은 주황색이 지배적입니다.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 즉 온도가 5000도에서 6000도 사이의 별은 주된 색이 노란색입니다. 이보다 더 뜨거운 10,000도 정도의 별은 흰색이거나 약간 푸른빛을 띠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20,000도 이상의 가장 뜨거운 별은 연한 파란색에서 진한 파란색까지 다양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색이 빠진 것 같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녹색별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치색 별들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가시광선 스펙트럼을 보면 녹색과 관련된 파장이 노란색과 파란색 파장의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간 온도 별은 흰색이 아니라 녹색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별의 색상 분류로 들어가야 합니다. 사실 이는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분적으로 틀렸습니다. 별은 완전히 빨갛거나 완전히 파랗지 않습니다. 별은 X선, 적외선, 자외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파장을 포함하여 매우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 파장을 방출합니다. 또한 모든 가시 파장에서도 방출됩니다. 따라서 청색 거인은 적색광, 황색광, 그리고 물론 녹색광에도 전파합니다. 그러나 별의 온도에 따라 이러한 색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매우 뜨거운 별은 빨간색보다 파란색 빛을 더 많이 방출합니다. 이제 중간 온도의 별은 거의 같은 비율의 녹색, 청색, 적색 빛을 방출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로 다른 색의 빛이 결합하여 흰색을 형성합니다. 물리학에서 흰색은 모든 혼합된 색을 나타내며 검은색은 색이 없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별은 항상 여러 가지 색을 띠지만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녹색별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은 이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흰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실제로는 설명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또한 빛을 확산하고 굴절시키는 대기의 구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태양은 수평선을 향해 내려갈 때 때때로 노란색, 때론 흰색, 때론 주황색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드문 상황에서는 마지막 햇빛이 완전히 녹색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일출이나 일몰의 첫 수극 안에서 발생합니다. 특정 대기 조건에서 청색광은 대기 중으로 확산됩니다. 반면에 적색광은 수평선 아래로 굴절됩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녹색빛이 남아 녹색광선이라는 희귀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광학적 현상은 매우 짧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제로 볼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어쨌든 이 녹색별이 온도 기반 색상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별의 분광학은 방대한 주제이며 이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음 목적지를 향해 다시 출발합시다. 은하계를 가로질러 수백만 광년을 여행한 후 이제 시간여행을 할 차례입니다. 우린 다양한 유형의 별과 별의 행동을 설명하는 물리 법칙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질서를 부여하려면 별의 탄생을 관찰하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목적지를 위해 우리는 우리 태양계 내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50억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별의 탄생을 목격해 봅시다. 그 당시에도 행성도 태양도 없었습니다. 태양 성운이라고 불리는 가스와 먼지로 이뤄진 성간 구름만 있었죠. 이 가스 구름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응축되다가 급격히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이 현상을 중력 붕괴라고 합니다. 성운의 밀도가 높은 부분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작고 밀도가 높은 가스와 먼지 구름이
여러 곳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는 중력이 더 강해졌고 수소 원자가 결합하여 이 수소 분자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분자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화를 위해 더 일반적으로 별의 보유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결과 붕괴의 영향으로 온도와 압력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3000도 이후에는 수소 분자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6000도에서 10,000도 사이에는 마침내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되었습니다. 이 매우 특이한 물질 상태를 플라즈마라고 합니다. 붕괴와 가열 단계는 수십만 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우리 눈에는 매우 길지만 우주의 규모에서는 순식간에 이뤄진 이 시간 동안 배아별, 즉 원시별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태양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하지만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원시별이 형성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가장 거대한 구름은 질량이 태양의 최소 8배인 거대한 별을 낳습니다. 반대로 적색 외성이나 갈색 외성과 같은 작은 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우에는 중간 크기의 별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우리 태양의 경우입니다. 가장 거대한 별은 빨리 죽습니다. 그들은 적색 초거성으로 변하고 결국 유형2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반면에 가장 작은 별은 수천억 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으므로 아직 멸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태양은 이 두 가지 수명 과정의 어딘가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별이었지만 내부 온도와 압력이 핵융합을 시작할 만큼 충분히 높아질 때까지 계속 농축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10,000도라는 상징적인 문턱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는 쪽이 태양의 내부 압력은 태양을 압박하는 중력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졌습니다. 그 후 태양은 주 계열로 알려진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태양은 우주로 방사되기 시작하여 주변을 빛으로 목욕시키고 주변의 항성 공허를 점차 따뜻하게 했습니다. 강한 중력의 영향으로 흡수되지 않은 주변 물질이 어린 별 주위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의 축적을 통해 행성은 점차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계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격렬한 활동 기간 동안 지구의 삶은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고 말해도 충분합니다. 서사시의 시작 부분에서 보았듯이 별은 핵융합 덕분에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거의 50억 년 동안 우리 태양의 핵은 우주 원자로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내부 온도는 섭씨 1500만 도가 넘습니다. 이곳은 우리 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며 따라서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수소 원자가 융합하여 헬륨 원자를 형성합니다. 따라서 태양의 핵은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하지만 태양의 핵은 전체 부피의 1%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핵의 밀도는 우리 별 전체 질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높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수소 원자의 단순해 보이는 핵융합 반응이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수소 원자는 단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전자로 구성됩니다. 반면 헬륨 원자는 양성자 2개, 전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유명한 중성자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사실 중성자는 수소 자체에서 나옵니다. 극한의 조건에서 수소 양성자는 베타 붕괴라고 알려진 과정을 통해 중성자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모든 양성자에 대해 양전자와 중성미자라는 두 개의 아원자 입자가 방출됩니다. 중성미자는 물질과 상호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중성미자는 방출되어 우주를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반면에 양자는 반물질 입자입니다. 양자는 전자와 정반대이므로 이 두 원소가 서로 교차할 때 엄청난 에너지 폭발로 서로 상쇄되어 열을 발생시킵니다. 양성자로 돌아가서 중성자가 된 양성자는 수소 원자의 다른 양성자와 결합하여 새로운 원소인 중수소를 형성합니다. 그런 다음 중수소는 헬륨3이 되고 두 개의 헬륨3 원자가 결합하여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헬륨인 헬륨4를 형성합니다. 이 전체 과정을 양성자 반응 사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빛나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로 알고 있는 별은 겉모습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실제로 별은 거대한 불덩어리라기보단 핵플라즈마 원자로에 더 가깝습니다. 다행히도 별은 매우 효율적인 원자로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보일진 모르지만 그 부피에 비례하여 별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매우 드뭅니다. 이것이 별이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거대한 별일수록 더 빨리 소멸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핵이 더 조밀하고 뜨겁기 때문에 핵융합 반응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수소는 훨씬 더 빠르게 고갈되어 헬륨 핵융합, 적색 거성, 그리고 마침내 백색 외성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우린 적색 거성 베텔게우스 근처에서 중간 기착하는 동안 이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러한 유형의 별에 대해 가능한 결말 중 하나, 즉 행성 성운으로 사라지고 핵이 백색 외성으로 변하는 것 중 하나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 자리나 유명한 청색 거성과 같은 더 거대한 별의 경우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여행자 여러분, 이제 우주의 훨씬 더 적대적인 지역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제 헤아릴 수 없는 우주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테니 준비하세요. 우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위해 10억 개의 태양보다 더 많은 빛을 방출하는 어떤 거인의 몰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초질량 별이 죽으면 초신성이라는 대격변적인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으로 방출되는 광도는 은하 전체의 광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에는 유형 1A와 유형 2의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별, 즉 질량이 태양의 8배가 넘는 별은 유형 2 초신성에서 발생합니다. 핵융합 반응이 계속되면서 헬륨, 탄소, 산소와 같은 모든 원소가 고갈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핵융합열은 더 이상 중력을 상쇄하기에 충분한 압력을 생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힘이 별의 핵을 압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점에서 핵융합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더 이상 두 원자가 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원자가 개별적으로 융합하기 시작하고 전자가 양성자와 결합하여 중성자를 형성합니다. 중성자만 나오면 중성자는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압축을 반복합니다. 핵은 더 이상 압축할 수 없습니다. 이 수축이 갑자기 멈추면 경이로운 충격파가 발생하여 엄청난 양의 물질이 방출됩니다. 별의 외층이 우주로 날아갑니다. 바로 초신성입니다. 별의 붕괴된 핵은 중성자 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별의 경우 별의 소멸은 이제 모두에게 알려진 또 다른 우주 요소인 항성 블랙홀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유형 2 초신성으로 돌아가서 이것이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강력한 유형의 우주 폭발이라는 점에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적어도 빅뱅 이후엔 말이죠. 방출되는 에너지는 10의 111승줄, 즉 뒤에 공이 111개 있는 1에 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은 10의 13승줄에 불과했습니다.
태양 플레어처럼 강력한 우주 사건도 유형2 초신성 위력의 10억 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사랑하는 베텔게우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붉은 초거성인 베텔게우스는 연료가 다 떨어지면 반드시 폭발하여 일생 동안 태양의 수십억 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초신성은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폭발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베텔게우스가 우리 생에 폭발한다면 640광년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구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베텔게우스는 여전히 지구의 하늘에서 빛날 것이며 심지어 낮에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초신성에는 덜 강력하지만 더 흔한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1A형 초신성입니다. 이건 백색 외성에 의해 발생합니다. 선험적으로 무해한 백색 외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별에 가까워지면 위험합니다. 이 항성계에서 백색 외성은 강한 중력 인력으로 인해 물질을 계속 축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웃별을 흡혈하여 질량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으로 질량이 너무 커지면 위에서 언급한 찬드라 세카르 한계를 초과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붕괴가 재개되어 외소별은 필연적으로 1A형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여기서도 방출되는 힘은 엄청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크기는 명백히 2형 초신성보다 작습니다. 1A형 초신성의 예상 출력은 약 1045줄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항성 폭발은 파괴적이긴 하지만 장엄한 광경이 뒤따릅니다. 성간 공간의 구조에 성운이라고 불리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거의 1000년 전 초질량 별이 폭발하면서 생긴 크랩 성운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 폭발에 대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1054년 중국 천문학자에 의해 관측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초신성을 직접 관측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로 오늘날까지도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신성은 우리 은하계에서 3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대부분은 관측을 피합니다. 유형2 초신성은 훨씬 더 잘 보이지만 훨씬 더 희귀합니다. 그 결과 최근 수십 년 동안 직접 관측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성운을 포함한 그 잔해는 수천 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중성자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매우 특별한 별들은 다른 별들에겐 백색 외성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그 특징과 그 속에 담긴 신비는 우리의 호기심을 더욱 자극합니다. 이제 여정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연료가 고갈되면 태양 질량 8보다 큰 별은 불안정해집니다. 핵에서 더 이상 핵 융합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중력에 대항할 힘이 남지 않고 별은 스스로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바로 핵이 압축되는 시기입니다. 핵이 수축하고 온도가 치솟아 수십억 도에 이릅니다. 이러한 극한 조건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법칙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질은 점점 더 응집되어 전자가 원자 핵과 합쳐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양성자와 전자가 사라져 중성자가 형성됩니다. 중성자가 최대한 뭉쳐서 초신성이 만들어집니다. 이 엄청난 폭발 뒤에는 이제 중성자로만 구성된 별의 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자 별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별들은 사실 초질량 별의 시체입니다. 이제 압축이 불가능하거나 거의 불가능한 물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밀도가 엄청납니다. 지름 10에서 20km의 구치에 들어있는 태양의 질량을 상상해보세요. 명왕성과 같은 별이 중성자 별과 같은 밀도를 가지고 있다면 박테리아보다 크진 않을 것입니다. 상상하기 어렵지 않나요? 게다가 쌍성계의 행성이나 별은 때때로 중성자 별 궤도를 계속 돌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초신성 폭발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사실 중성자 별이 더 이상 압축되면 항성 블랙홀로 변할 정도로 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매우 드물지만 가장 거대한 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중성자 별은 매우 뜨겁습니다. 일부는 표면 온도가 100만 도를 넘습니다. 원래 별이 붕괴하면서 핵의 회전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중성자 별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빛의 속도에 가까운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는 초당 거의 1000회 회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중성자 별 주변에서는 조성력과 시간 팽창이 극심합니다. 중성자 별은 중력 렌즈처럼 작용하여 불행히도 그 경로를 통과하는 빛을 구부립니다. 중성자의 별의 놀라운 밀도 때문에 블랙홀과 마찬가지로 중성자 별의 핵심은 과학계의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의 법칙 때문에 중성자 별 주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거동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자, 핵, 전자, 중성자는 서로 배열하여 매우 다른 구조의 층을 형성합니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핵 페이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요리하는데 익숙한 파스타처럼 다양한 모양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직 이론에 불과합니다. 중성자 별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중성자 별은 매우 강력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장은 일반적으로 별의 자전축과 정렬되지 않습니다. 북극과 남극에서는 강력한 전자기파 빔이 방출되어 일정한 간격으로 우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 광선 중 하나가 지구를 통과하면 우린 이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윕은 주기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복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향해 파동을 전파하는 중성자 별을 맥동하는 별 또는 펄서라고 합니다. 맥동하는 별은 자전 속도에 따라 분류됩니다. 자전 속도가 빠를수록 우리가 볼 때 더 빨리 깜빡입니다. 이러한 속도는 펄서에서 생성되는 파동의 유형과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펄서는 대부분 전파를 보내지만 가장 빠른 펄서는 X선과 감마선까지 방출합니다. 가장 강력한 것은 마그네타라고도 불리지만 그 이상한 행동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우주의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펄서도 시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방사선을 통해 점차적으로 에너지를 잃으면서 결국 속도를 잃고 분당 몇 회 전밖에 할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펄서는 우주적 규모에서 매우 정확한 시간을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에 천문학에서 여전히 매우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중성자 별은 극도의 밀도가 물질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중성자 별은 양자 물리학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구체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어쩌면 이 두 가지 위대한 이론을 통합하는 열쇠가 중성자 별의 핵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발견을 기다리는 동안 우린 특별한 속성을 가진 이 매혹적인 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주를 여행하는 동안 우린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진 많은 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오래되고, 때로는 새롭고, 때론 거대하고, 때론 작은 별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이제 더 낯선 별들을 주목할 때입니다. 때때로 과학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이상한 별들, 그리고 뱀파이어 별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 무시무시한 이름 아래에는 언뜻 보기엔 그렇지 않은 별들이 숨어 있습니다.
백색 외성을 기억하시나요? 우린 그들의 운명이 길고 지루한 태화 끝에 흑 외성으로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마지막 말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색 외성이 이원계의 일부가 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주순서에 있는 별을 동반합니다. 그렇다면 백색 외성은 이러한 조건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근접성과 인력이 충분하다면 백색 외성은 말 그대로 이웃별에서 물질을 찢어낼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적색 원반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물질이 증가하면 백색 외성의 온도가 크게 상승하여 냉각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온도가 섭씨 1억 도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핵융합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백색 외성이 동반자로부터 충분한 물질을 빨아들이는 데 성공하면 1A형 초신성이 생성됩니다. 이것이 앞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폭발 후 백색 외성은 중성자별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경우에는 이 과정이 끝나지 않습니다. 백색 외성은 물질을 빨아들이지만 초신성이 형성되기 전에 이와 비슷하지만 덜 강력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간단히 노바라고 합니다. 따라서 백색 외성은 빨아들인 물질을 배출한 후에도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다가 다시 동반된 별을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성은 몇 번이고 반복됩니다. 이는 특히 아레스 오피우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이름의 별자리에 있는 이 백색 외성은 지구에서 약 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898년 발견된 이래로 이미 6번이나 폭발한 신성이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의 폭발은 2006년에 일어났으며 가까운 장래에 이 현상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2020년 케플러 망원경 기록 보관소에서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원지는 백색 외성과 갈색 외성으로 구성된 쌍성계로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 있는 두 개의 별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폭발하는 동안 시스템의 광도는 1600을 곱했습니다. 이러한 특정 조건에서 백색 외성은 대격변 변광성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에게 놀라운 발견으로 다가온 다른 유형의 변광성도 있습니다. 변광성은 시간에 따라 광도가 변하는 별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별은 변광성이 됩니다. 주 주기 동안, 즉 생애 주기의 대부분 동안 별은 안정적입니다. 별은 물질을 밀어내는 내부 압력과 별을 압축하는 중력 사이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생애 말기에 적색 거성이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균형이 깨지고 별이 팽창합니다. 외층은 열을 잃고 온도가 떨어지며 광도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중력은 주기적으로 팽창을 대신합니다. 이 시점에서 압력과 온도가 상승하고 별은 광채를 되찾습니다. 따라서 적색 거성의 광도 변화를 관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매우 크면 별의 화려한 폭발의 첫 징후일 수 있습니다. 베텔게우스 자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2022년에 이 붉은 축 거성은 광도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곧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것이 미미 라이브 초신성을 관측하는 모습을 상상했던 천문학자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몇 세기 동안 직접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베텔게우스 자리의 종말의 시작이었을까요? 글쎄, 아니죠. 여전히 밝은 미래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200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 거인의 밝기는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그러다 2020년 4월에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베텔게우스가 만우절 장난을 치고 있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별은 단순히 가스와 먼지 구름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졌을 뿐입니다. 베텔게우스가 이 모든 것의 근원이란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라운 발견입니다. 실제로 베텔게우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거대한 가스 거품을 방출했을 것이고, 이 가스가 냉각되면서 응축되어 주변 먼지를 가두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붉은 거인 앞에 불투명한 클러스터가 형성되어 표면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현상은 매우 드문 일이며, 이는 첫 번째 관찰 중에 과학자들의 이해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물질 분출로 인한 밝기 변화는 폭발성 별이라는 용어로 함께 그룹화된 다른 별에서도 발생합니다. 또한 별이 다른 궤도 천체에 의해 부분적으로 가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두 개의 별이 연속적으로 서로 앞을 지나가는 쌍성계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행성이 우리 관점에서 별 앞을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천체 통과 방법을 통해 언뜻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외계 행성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변성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광도 변화가 별 고유의 현상에 기인하는 내재적 변광성, 그리고 외적 변광성은 외부의 원인에 의해 변하는 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별이 얼마나 복잡한지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무궁무진한 수수께끼와 매혹의 원천인 별은 우리 우주를 지배하는 법칙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직 언급하지 않은 마지막 유형의 별도 있습니다. 이제 성간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로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먼 곳에 고립된 별을 찾아가 봅시다. 모든 형태의 활동과 물질로부터 멀리 떨어진 이곳에 외로운 별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보유건에서 형성됩니다. 이 소위 분자 구름에서 가장 밝은 별이 태어나 점차 행성, 행성체, 소행성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시스템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모든 별이 그렇게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불행한 운명으로 인해 일부 별들은 고립되어 우주에서 홀로 떠돌아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외톨이, 고아 또는 방랑자로 알려진 이 별들은 과학자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별들이 활동의 원천에서 멀리 떨어진 춥고 텅 빈 지역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수께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이 별들이 다른 모든 별처럼 발포 성단 내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불운으로 인해 태어난 곳에 튕겨져 나와 우주를 표류하게 된 겁니다. 떠돌이 별을 연구하기에 흥미로운 장소는 작은 마젤란 성운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약 2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외소 은하입니다. 작은 마젤란 구름은 달이 지구의 위성인 것처럼 우리 은하수의 일종의 위성입니다. 망원경으로 이 구름을 가리키면 그 안에 있는 거대한 별의 거의 4분의 1이 표류하는 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동적 분출입니다. 이는 별의 궤도의 구성이 원래 불안정했기 때문에 별이 튀어나올 때 발생합니다. 뉴턴의 제1법칙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모든 물체는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 물체가 있는 직선상에서 정지 상태 또는 균일한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관성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거대한 별을 궤도에 유지하기에 충분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별은 결국 항성 공허 속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충분히 강한 힘이 별을 궤도에서 밀어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드문 시나리오는 거대한 초신성의 경우입니다. 쌍성계의 경우 두 항성 중 하나가 초신성에서 폭발하면
공통의 무게중심이 너무 약해져서 두 번째 항성을 궤도에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자는 표류하게 됩니다. 더 드물게는 두 별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두 별이 합쳐져 하나의 별을 형성하고 그 자체의 운동으로 인해 원래의 항성계에서 방출됩니다. 마지막으로 길 잃은 별은 다른 별들로부터 바로 떨어져서 형성이 됩니다. 이 과정은 가스와 먼지가 밀집된 영역이 붕괴하여 별을 형성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다른 별을 끌어당길 만큼 질량이 충분하지 않은 별은 쌍성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무한한 우주 공간에서 오랜 방황과 고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긴 여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린 우주에 숨어있는 다양한 별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적색 외성부터 마지막 숨을 거두기만을 기다리는 적색 거성, 한 번도 빛을 발하지 못한 갈색 외성에 이르기까지 우린 이번 발견을 통해 몇 가지 미스터리의 베일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녹색별의 부재는 사실 우리가 특정 파장을 분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리고 관측되기를 기다리는 검은 외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성자 별과 무시무시한 항성 블랙홀과 같은 가장 이상한 별을 만들어내는 청색 거인과 적색 초거성도 잊지 마세요. 별은 정말 멋집니다. 별은 우주의 광채를 선사하는 존재입니다. 태양이 증명하듯 별은 지구를 따뜻하게 하고 일상의 리듬을 주는 등 생명체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의 고향인 다른 별이 있는 다른 시스템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별의 역할은 우주의 생명 자체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훨씬 더 광범위합니다. 별의 핵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은 새로운 원소를 형성하여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생성과 소멸의 영원한 순환 속에서 별은 계속해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며 때로는 거대한 우주의 불꽃놀이처럼 사라집니다. 별이 없다면 행성을 구성하는 원자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물체, 심지어 우리 몸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이상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별들의 모든 비밀이 밝혀진 것과는 거리가 먼 별들에 대한 매혹, 현기증, 감사함이 뒤섞인 느낌 말이죠.